마음속에 사표 하나씩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창업을 하자 했는데 이거 너무 멋있게 창업한 케이스인 거지. 자기 브랜딩까지 되면서. 그래서 그런 그림이 유용욱 바베큐도 너무 멋있었고. 근데 나는 지금 그러니까 동우가 지금 몽탄의 이야기 그 시간과 이런 거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되게 위험하게 창업을 하고 브랜드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결론은 대박 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박이 진짜 약간 이런 느낌. 예, 유 소장의 이목집중, 팟캐스트 3회차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용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비정입니다. 본명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쎄쎄. 오늘 드디어 이제 3회차의 두 번째 게스트, 네, 우리의 친구이자 이제 식당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아마도 제일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닐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일걸.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어떻게 만드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나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또 핫한 요즘이 아니지 형, 몇 년째지. 그러니까 좀 외식업의 아이콘이자 대세라고 불리는 우리 정동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소주 먹을 때처럼 해주세요. 마이크 있다고 이게 되게 날 대하는 게 달라졌어. 네, 나오셨으니까 소개 한번. 그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먹고 마시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바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겸손하고 짧은데? 네, 식당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식당에서도 고깃집 컨설팅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컨설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제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열심히 고기를 굽고 고기로 쪄서 육수를 낸 걸 팔고 또 고기로 요리하는 집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당들을 관여하셨는지 이력서 한번 읊어주세요.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원래는 이제 기자 일을 외식업 역시 잡지사에서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대표님 밑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다가 처음 프리랜서로 나와서는 뭐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는 양인한대라는 양갈비 브랜드. 양인한대도 동우가 제 첫 컨설팅입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2017년도에 양재하고 이제 19년도에 용산에 오픈을 했는데 그 브랜드가 이제 처음 했던 컨설팅했던 브랜드였고. 그럼 그때는 소속이 뭐였었던 거예요? 이제 프리랜서 이제 뜨거운 모도시라는 제가 이제 그걸 처음 내고 홍보회사를 원래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 그때 이제 17년도 3월에 양인한대로 오픈한 게 컨설팅은 처음인 거죠. 그때 이제 하고 나서 뭐 알려진 거는 이제 몽탄이 18년도 12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몽탄이 18년도에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 뭐 20년도에 청기아타운이라는 브랜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제 브랜드도 고도식이라는 브랜드도 했었고. 고도식은 몇 년도에 오픈한 거예요? 고도식도 18년도에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준비는 몽탄을 훨씬 오래 했는데 몽탄이 아이러니하게 이제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18년도 이제 12월에 오픈하고 고도식은 18년도 11월에 이제 속리단길에서 오픈을 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사이에 뭐 했던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맥주 브랜드들도 아트몬스터라고 그건 강남점만 제가 조금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라면집도 해서 라멘을 컨설팅을 해서 좀 안 된 적도 있었고 뭐 곰탕집 도화정이라는 이제 곰탕집도 마포에 했었고 뭐 컨설팅으로만 치면 되게 많이 했었는데 대외적으로 좀 도드라진 게 결론적으로 좀 히트송만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몽탄, 청기아타운, 그 다음에 이제 세광이랑 같이 했던 산청 숯불가든이 이제 잘된 저의 케이스겠죠. 네. 아니 내가 이제 그 얕은 지식으로 내가 기억하는 동우가 예전에 하남돼지집 또 관여했던 시간이 있지 않았었나? 아니요. 하남대치 2012년도에 제가 외식업을 이제 학생 때 들어온 게 2012년도니까 그때 이미 하남대치 저희 동네에서 전 이제 강동구 쪽이니까 하남이랑 강동구에서 이미 조금 주목을 그때 막 하고 있었고 제 친구가 막 하남대치 1호 좀 점장이었어요. 그 외식 경영했을 때 그 반갑다대포. 반갑다대포도 맞죠. 적이 있었죠. 외식경이라는 회사는 이제 육전식당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었고 육전식당. 우리 회사 대표님이 만든. 난 진짜 모른다 업계를. 그게 이제 당시에는 뭐 2013년도 14년도에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어요. 신설동의 육전식당 하면은 그 브랜드가 맞아. 나 막 대리쯤 됐을 때쯤에 회식한다고 나는 회사가
동호로에 있었으니까 육전 식당 예약 어떻게 하냐 막 다들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금대 식당이 그 일대를 돼지고기집으로는 주름 잡고 있지만 사실은 육전 식당이 육전 땅코 땅코 왕십리 땅코 그지 이런 집들이 세우고 맞아요. 도점까지 생기고 그래서 막 저도 막 일부러 찾아가서 먹고 그랬어요. 신솔동이랑 형은 안 찾아간 데가 없었겠지 무슨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돼지고기집을 이렇게 줄 서서 먹어야 되나 했던 게 육전 식당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컨설팅을 했던 브랜드죠. 그때 이제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동우 대표를 생각하면 사실 뭐 그 전에도 뭐 이런 브랜딩 기획 컨설팅이라는 게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정동우 대표가 조금 더 그거를 좀 양지로 끌어올려서 일종의 하나의 어떤 직업군 말하자면 그러한 형태를 좀 만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전공 자체가 광고 마케팅 쪽이었다 보니까 대학교 때 이제 광고 기획 동무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나갔던 그런 일을 했었고 대학 때부터 이제 마케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마케터 중에서도 이제 마케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케팅이라는 어떤 그 엔진이 되는 것들을 좀 더 펌핑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켓이 흘러가는 역할에서 과연 내가 어떤 마켓을 볼 거냐를 좀 더 대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결국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을 보면 은퇴하시고 막 치킨집을 차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나이 60이 들어서 이 업을 뛰어들어야 되는 나도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고민을 해보다 보니 이 업을 미리부터 내가 좀 전문적으로 스터디를 해야겠다. 그걸 생각한 게 몇 살이야? 그때 이제 26 대학교 이제 3학년이 제 좀 군대를 늦게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었죠. 그때 이제 그죠? 블로그를 시작했죠. 블로그로도 꽤 이름을 맞아요. 날리던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바비정의 포크볼이라고. 뭐라고? 블로그 이름 그 당시에는 이제 바비적에 뭐 제가 홍대 맛집 지도라 그래서 홍대 맛있는 데를 많이 돌리고 이태원이랑 홍대를 우리는 많이 다닐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고깃집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포크볼이 이제 중의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제 볼 안에 포크가 담긴 돼지고기를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돼지고기 맛집들을 다녔어요. 소개하고. 그러면 그때 블로그는 돼지고기 집들을 전문적으로 원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원래는 막 여자친구들이랑 가서 먹을 수 있는 여자친구들? 뭐 친구 여사친구 아니 본인이 여자친구들이라 그랬어.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성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좋아했죠. 막 마마스 같은데 좋아하고. 마마스. 우리 청계 쪽에서 우리 딱 그때 홍대 이태원이 제일 핫했어 사실은. 그쵸 맞아요. 우리 딱 처음 발들이는 그러니까 음식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는 친구들이 찾아가는 동네가 이제 홍대 아니면 이제 이태원 보통 그랬죠. 맞아요. 홍대 이태원은 좀 그 당시로 치면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홍대를 가는 이유는 일본 쪽 음식들을 되게 빨리 우리가 일본의 대중 음식들을 찾을 수 있는 하카다분코 생각난다. 홍대 진짜 좋아했는데. 홍대 돈부리, 뭐 코코로벤또 이런 게 막 우리 대학생 때 막 나왔던 아이템이니까. 맞아. 휴가 나면 가서 줄 서서 먹고 했는데 군인일 때. 이태원은 이제 버거 먹으러 가고. 맞아. 뭐 스모키 살로. 맞아. 자니가 풀리고. 맞아. 클럽 갔다가 맨야선 다임에 가고 막 이랬던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우리 이제 80년대 생들이 좋아했던 이제 홍대나 이태원이 갖고 있는 감성이지. 뭔가 살짝 B급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이제 감성이 있었으니까. 거기 갔다 와서 그때 페이스북 올리고 하면 그래도 좀 좋은데 갔다 온 기분이었지. 그때는 그런 좀 특이성을 좋아했어요. 이게 약간 뭔가 캐릭터가 있고 뭐 피자리움이나 이런 데 가서 뭐 격리단기 나중에 태동했으니까 그랬던 데들 가는 게 뭔가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갔던 거야 초기에는. 근데 이제 제가 외식경영 잡지사를 가고 나서 이제 이런 통계 자료를 보게 될 기회가 많았는데 그 에디터 일을 하는 분들과 난 같이 있었고 컨설팅도 같이 했으니까 통계 자료를 보다 보면은 결국 그 통계치에 있는 어떤 단일 매장, 단일 브랜드의 매출을 봤을 때 내가 모르는 소고기집이 너무 많은 거야. 한옥집. 우리가 그런 SNS 상에 수면으로 올라와 있는 것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고깃집들인데 사실 지금도 많아. 지금도 우리가 막 유명
의외로 생소하지만 되게 뭐 잘하는 집도 많죠. 사실 그러니까. 매출 올리고.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는 맛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고깃집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구나. 이 산업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 분야에 특히 고깃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10년이 더 됐으니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마침 회사에서도 자영업 컨설팅을 하는데 자영업 컨설팅 중에서도 고기라는 영역을 되게 전문성 있게 하고 있었고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동훈이 결혼식 때보다 다시 원래대로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왔어요. 그때 살 팩했었는데 맞아. 큰일 났어요. 지금. 외식 경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좀 핫한 집보다는 오히려 그 우리 정동호 대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좋은 매출을 올리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았죠, 사실은. F&B 그러니까 대표님이 봤을 때는 외식업은 생존이니까 외식업을 이제 지금이야 뭐 선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1세대 장사했던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외식업을 하는 거를 막 자랑스러워했던 분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슬프지만 2세들이 뭐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1세대 회장님들 그런 식당 사장님들은 저는 그런 분들을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물론 자기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일궈낸 거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식당을 한다는 게 그때는 그런 가치를 못 입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70년대, 80년대, 80년대,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제 했던 분들이 돈을 이제 많이 버셨고 그 당시에는 뭐 부동산의 가치도 그랬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은 너무 성급한 일반할 수 있는데 자기는 이제 학벌이 이렇게 가방끈이 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뭐 식당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하다 보니까 아들 따님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그 아들 따님들이 2세 경영을 하면서 식당이 좀 더 회사화되기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고 뭐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는 데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긴 하니까 많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동시에 또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자영업에 있는 지금 막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1세대 대표님들처럼 시작하려는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조언을 해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멋있는 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멋있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생존하는 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멋있는 거 생존하는 거 지가 다 하고 있으면서 생존하는 걸로 멋있으면 증명하자. 둘 다 멋있고. 아니 그러면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 우리 얘기했지만 정동우 대표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비정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컨설턴트, 외식업 기획자. 그럼 우리 바비정님은 이제 그 외식업 기획이라는 게 뭔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사실 잘 모를 거거든요. 일반 대중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 월간 식당에서 그러면 이제 월간 외식 경영, 월간 외식 경영에서 월간 외식 경영에서 동우가 그 몸담았을 때 그때 월간 외식 경영에서의 컨설팅이라 함은 그게 뭐 어떻게 접점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사장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가 어떤 프로세스로 그게 컨설팅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약간 시작부터 끝까지의 대략적인 난 그 프로세스가 궁금해. 우선은 그분들이 이제 외식 경영이란 잡지사를 찾아오는 거는 이제 잡지사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뭐 구독 서비스하는 것도 방식이 바뀌고 그랬지만 잡지사는 광고 수익, 지명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점점 이 지명 광고를 늘 사람들이 줄죠. 왜냐면은 이제 지면은 실제로 볼 수 있는 잡지가 안 팔리니까. 근데 좀 일본이랑 우리나라 좀 그런 분위기에서 좀 다르고 온라인화가 빨리 됐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잡지사에서는 하는 비즈니스가 광고 외에도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외식 잡지를 보는 사람 구독자들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식당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식당의 어떤 기기를 홍보할 수도 있어서 광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갈증을 교육으로 채워주기도 할 것이고 교육을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나올 테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교육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그 다음으로 주고 싶은 게 이제 컨설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단에 뭐 메뉴 전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긴 레시피 교육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런 링크하는 역할도 했겠죠. 유명한 셰프들을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인크루팅을 하는 것 일도 할 수 있는 뭐 다양성이 있는데
그 길에서 사실 컨설팅을 다들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컨설팅이라는 게 말이야 컨설팅이지. 이제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게 잘 되면은 그 본인 브랜드의 대표들이 잘해서 선택도 잘한 거고 한 거지만 안 되면은 이게 컨설턴트의 몫이고 그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너무 조율할 게 많고 넌 뭘 했냐 시시비할 게 많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는 게 뭐 요즘은 브랜딩이란 표현이 되게 그렇잖아.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디자인 브랜딩, 무슨 브랜딩 뭐 이런 것만 붙이면은 난 브랜딩을 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되게 모호한 말이죠. 아, 그치 맞아. 근데 이제 말 조심해야 돼 이건. 말 조심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하게 디자인 브랜딩을 하듯이 디자인 쪽에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결국 하는 거는 이 사업 구조를 짜주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이제 보통은 자기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갖고 와요. 그럼 거기에 문제 진단을 해줘야 되는 거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 상권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상권에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좀 더 큰 상권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나 사업 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의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 되게 많은 외식 브랜딩을 얘기를 하면 공간을 어떻게 짜고 디자인을 어떻게 입혀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빵 뛰었다.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이템 타당성 분석부터 사업에 대한 되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것부터 그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했던 사실 외식경영이라는 잡지사는 지난 회사를 이렇게 말은 그렇지만 디자인이 막 엄청 나이스한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제가 봤을 때 이제 당시에 우리가 봤던 잡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패션 잡지나 뭐 뽀빠이 같은 잡지에 비해서는 사실 외식 경영이란 잡지, 알간 식당도 마찬가지고 되게 나이브한 잡지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는 사장님들도 동네 50대, 60대 우리 아버지 같은 그치, 분들 그거 사실 우리 세대는 또 사실 잘 안 보일 걸.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바꿔서 너네가 더 개선이 될 거야를 실전에서 얘기했던 거다 보니까 저 육전식당이라는 데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신설동에 29평짜리 그 밥집이었어. 백반집처럼 이제 원래 고깃집이 아니었었어? 원래 고깃집이 아니었어. 근데 그거 29평에서 뭐 한 3천만 원 정도 팔던 밥집이었는데 그 당시에 육전식당으로 상호를 바꾸고 아이템을 바꾸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릴하는 방식 이런 고기 숙성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세팅 메뉴계까지 나오면서 그게 나중에 거기서 3억 매출을 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이거 올먹으면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점심부터 저녁까지 줄 서서 나중에 뭐 일본 사람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그랬던 게 불과 한 6년 7년 전 모습인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컨설턴트는 무슨 일을 해요라고 하면은 그거를 되게 요즘은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했지만 이거 전체를 식당을 그냥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리브랜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브랜드 설계부터 했던 게 거의 주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정동우 대표랑 같이 좀 일을 해본 적이 있지만 이제 세간의 오해가 이제 뭐 컨설턴트가 뭔가 그 식당을 좀 삐까뻔쩍 되게 뭐 되게 뭐 이름을 이쁘게 짓고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는 맞아. 거기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뭐 제가 같이 일해본 정동우 대표도 되게 본질부터 들어가거든요. 왜 여기서 해야 되는가? 어떤 아이템이 유망한가? 그럼 우리는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어떻게 매출을 남고 뭐 어떻게 뭘 남기고 근데 뭐 여기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운영을 다 안 해보고 뭐 해답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처음 컨설팅 할 때는 사실 좀 더 부분적으로 약간 좀 디자인 컨설팅에 가까운 정도로 그렇죠. 처음에는 아이템을 제안하고 아이템을 이제 설계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뭐 알리는 정도까지는 내가 해보자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브랜드 하나 두 개 해보면서 계속 저의 영역을 넓힌 거긴 해요.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운영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대표랑 계속 그 사람 걸 맡아서 하려고 그랬고 그러면서 저도 반대로 컨설팅을 했지만 저도 컨설팅을 받은 거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저 역량을 키워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은 이제 기자로 시작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된 건데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 브랜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중간에 좀 언제부터 본인 브랜드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이 업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컨설턴트는 그림자라고 생각했고 조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걸 쓰는 역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정말 어떻게 주연으로 나서는 건 제가 직접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이제 마케터를 할 때도 꿈꿀 때도 그 마케터의 끝은 내가 이제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위한 과정으로 이제 이 컨설팅 일을 한 거지. 뭐 그 운영을 안 하거나 내 브랜드를 안 할 생각으로 나는 컨설팅만 할 거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궁금해할 것 같은데 바비정 정동우 대표는 컨설팅을 하면 얼마를 받을까?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나도 사실은 동우랑 나도 할 얘기가 좀 있어. 내가 회사를 이제 퇴사할 때쯤이었어. 그때 남산타운 살 때인데. 맞아. 그때 우리 거기 남산타운 정문에 뭐지 브레라인가? 브레라에서 점심 먹었잖아. 그래서 동우랑 이제 내가 이제 왜냐면 그때 막 농장에서 동우도 먹고 동우가 동우 인스타에 올려주고 해서 막 나도 막 바비정이 올려줬으니까 막 이랬지. 너무 좋았었네 그때. 동우랑 이제 거기서 고민 상담 겸 내가 사실 그날 내 의도는 동우가 약간 나랑 손을 좀 잡아주길 바라는 약간 그게 있었어. 왜냐면 너무 막연했거든. 창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공간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그다음에 여기는 뭐 공정에 대해서 뭐 철거부터 시작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동우가 그때 밥을 먹자 해서 그냥 내가 막 고민이 많다. 내가 먼저 얘기했어. 동우야 나 창업 준비하는데 고민이 많아. 그래서 거기서 파스타랑 이제 피자를 먹었어 점심에. 그러다가 동우가 막 이렇게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날 사실은 동우가 동업을 좀 난 사실 그때 동우가 동업을 좀 나랑 같이 하자는 좀 식으로 좀 유도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안 됐고 그렇다고 내가 컨설팅 의뢰하기에는 동우가 이제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그러니까. 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지 물어보지 않았어. 그때 나 되게 완전 적이었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날 또 기억나는 동우가 나 계산하는데 내가 또 동우가 나랑 고민 들어줬어. 내가 계산을 했 동우가 내가 그래도 지금 너보다 좀 더 벌어. 딱 동우가 딱 결제해줘가지고 이제 좀 얻어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두 분이 사실 동갑내기지. 동갑내기 친구죠. 맞아. 그래서 사실 궁금하기는 해. 동우 말을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근데 궁금하긴 해 사실. 처음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거보다 진짜 많이 올랐는데 처음에 제가 양인한 될 때는 500만 원 받고 했어요. 진짜? 그때 내가 가장 첫섭이었지. 내가 지금 어떻게 동호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저는 이미 이제 2016년도부터 홍보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홍보회사로 충분히 좀 더 많은 수익을 벌고 있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기획인데 나한테 이제 뭔가 나의 포트폴리오가 없는데 회사의 포트폴리오지 제 포트폴리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되었어. 내가 내 의견을 100% 관철해줄 대표랑 그걸 통해서 나는 성과를 내고 그 다음 걸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작업을 할 때마다 2배씩 뛰긴 했어요. 계속 2배씩 몇 번 뛴 거지 그러면? 2에 몇 승을 해야 되는 거야? 2에 10승 간 거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많이 받기는 했죠. 근데 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앱이니까 진짜 궁금하긴 하다. 가장 근래까지도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과 했을 때 나의 역할과 그 사람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뢰자와 동호의 역할이 나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힘들어. 시너지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겹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내가 들어갔을 때 자신 있는 모델링을 나는 먼저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 모델에 같은 거를 관심을 가질 사람한테 저는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왜냐면 사실 의뢰하는 사람이 기존적으로 뭐 식당 사장일 테니까 식당 사장님들이고 사실은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뭐 만들고 뭔가를 해보고 팔고 이제 거기서 더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바비정님한테 이제 좀 뭐 의뢰도 부탁을 하는 건데 그렇죠. 안 겹치지만 어떤 그런 관심사는 같아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당시 돈보다 또 저 더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돈보다는 좋은 성구안 내가 이제 작곡가로 치면 이 곡을 누가 제일 잘 부를까
이 곡을 내가 줬을 때 내가 그리는 그림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100% 더 잘 살려줄 사람한테 팔려고 노력을 했지 그거를 내가 단순히 뭐 이걸 얼마 받았어 저걸 얼마 받았어 보다는 그런 사람이 계속 필요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저한테는 이제 고를 수 있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의뢰인을 골라서 을이지만 내가 을의 역할에서 갑을 선택할 수 있는 좀 이제 시기가 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이 사람 더 잘 살릴 수 있다. 내가 뭐 못하는 어떤 그 당시에 자본력일 수도 있고 운영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력일 수도 있고 이런 건 이 사람 갖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떤 대표나 의사결정자의 생각이 나랑 어느 정도 공유가 된다라는 거를 보고 선택을 해왔죠. 그러면은 1년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의뢰, 그러니까 문의건은 몇 건 정도라고 보면 돼? 진짜 뭐 이거 너무 건방진 얘기 같아. 궁금해. 아니 있었지만 한 달을 의뢰하는 사람이랑 밥을 매일 먹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한 달에 30건을 뭐 이제 몽탄 했을 때 너무 좀 몽탄이 잘 됐으니까 그때 뭐 한 일주일에 한 2-3건 들었으면은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산청까지 잘 됐을 때는 정말 뭐 저의 모든 가족들 아니면은 뭐 친구들 이렇게 통해서 이제 저도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디에 가서 술자리를 하거나 뭐 만나면은 결국 제 성향이 막 떠드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 뭔가 사람이 또 좋고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마음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어디 잘 안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어느 순간은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매일 뭐 저녁에 술자리나 뭐 이런 밥자리가 그런 의뢰를 하는 자리더라고. 근데 정작 저는 또 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할애가 들어가야 되는 일임에도 제가 이제 전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닫았죠. 내가 컨설팅 안 합니다. 그렇죠. 막 공개적으로 좀 안 하겠다 이제. 네, 안 하겠다라 얘기했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도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러면 컨설팅이 있어 현재? 네, 있어요. 있긴 있고. 네, 지금도 있기는 해요. 근데 동우가 멋있는 게 동우는 내가 뭘 했다를 말을 절대 안. 그러니까 본인이 플레이하는 어떤 플랫폼 상에서 그런 걸 하나도 티를 안 내잖아. 근데 그것도 많이 써먹었어요 플랫폼에서. 근데 그냥 그 너의 SNS를 보는 한 명의 팔로워로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전혀 티가 안 나.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어디의 기획자, 어디에 컨설팅을 한 누구, 막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더 내세울 수 있는데 많이 내세웠던 것 같은데. 그래? 아니 초기에는 굉장히 좀 나댔죠. 그래. 많이 좀 이렇게 그런 시기가 나댔는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기획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철저하게 내가 그림자인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노래를 내가 작곡한 사람이 너 작곡했어 뭐 이렇게 계속 다니지 않잖아요. 슬며시 들어오는 그 의뢰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근데 멋있어. 장난 아닌데. 근데 이제 사실 또 업계 사람들은 다 알죠. 알지, 맞아. 근데 나는 대중들은 좀 모를 수 엄청 있지만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제가 컨설팅을 했던 것 중에 망했던 게 이제 라멘집인데 당시에 이제 고깃집만 일이 들어오니까 작은 식당을 작지만 강한 식당을 해보자 해서 라멘을 한번 맡은 적이 있는데 그 국밥도 했죠. 근데 이게 바비정이라는 사람이 떠오를 때 이미지가 너무 많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바비정이라는 사람은 고기쟁이야, 그냥 고깃집 기획자야, 나 이게 좋지. 너무 제가 이제 그 블로그를 할 때도 처음엔 원래 홍대 맛집 지도라는 걸 해가지고 홍대에 이런 핫한 집들을 올려서 바비정 치면 홍대 맛집 지도가 컨텐츠로 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비정의 포크볼을 한 거지. 근데 이제 바비정이 홍대 맛집 지도 뜨고 포크볼도 뜨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포크볼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홍대 맛집 지도로 기억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상위 개념으로 뭐 먹어주는 바비 TV에서 컨텐츠를 이렇게 월화수목금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 일부러 상위 개념으로 묻기도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나는 뭘 잘하는 애라고 기억했는데 내가 갑자기 빵을 한다 그래. 그럼 사람들은 몰입을 못 한다는 거지. 이런 기획자가 떠드는 기획사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하는 컨설팅도 고깃집은 제가 드러나고 고깃집이 아닌 거는 나보다는 브랜드가 드러나야 된다. 그건 내가 열심히 설계를 하고 내가 아니어도 딴 사람이 해도 되고 이런 플레이어 역할을. 아니 근데 오히려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잖아. 클라이언트들은 제가 드러나길 원하죠. 만약에 너는 이제 고깃집에 대해서는 너가 앞으로 이제 일선에 선다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카페를 너한테 의뢰했으면 우리가 합이 잘 맞아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 근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내심 그래 나 바비정님이랑 컨설팅 진행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뭐 앞에다 세워주겠지. 약간 이런 걸 기대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은 저라는 사람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뭐 제가 사실 카페에는 영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역할은 뭐 잘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하자 그래도 제가 처음에 제가 정말 맞는다면 저를 감춰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아예 그거를 사전에 깔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 식당 브랜드를 위한 길이 중요하지 디렉터가 막 내가 이거 뭐 했어요 이거는 이런 너무 건방진 표현인데 좀 초기의 컨설턴트 모습이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니 너는 이제, 그런 거 해도 할 자격이 있어.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나도 건방 좋네. 저도 열심히 저도 그러면 우리 이제 바비정님이 뭐 가수로 치면 히트곡이 많은 거죠. 이제 대박난 식당들 소위 말해서 식당들이 이제 관여했던 식당들 중에 그런 게 많은데 그러면 그 브랜드 중에 관여했던 브랜드 중에 뭐 제일 애착이 있거나 혹은 뭐 바비정님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내가 봐도 좋은 브랜드야 잘 만들었어. 그런 게 좀 있을까? 이거 굉장히 좀 어렵네. 아니 의뢰인이 다 다르니까 또. 뭐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이제 고도식 제가 처음 했던 첫 아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산청도 너무 좋고 하지만 제가 직접 이제 해봤던 거에서는 제가 이제는 좀 그 브랜드를 조금 떠나 보냈는데 카린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성수동에 그렇죠. 카레랑 돈까츠랑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첫 창업을 사실 돈가스를 하고 싶었어요. 왜 돈가스를 하고 싶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좀 큰 식당, 이제 규모감 있는 식당의 수익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고깃집이 매출 파이도 크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장인 그다음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정말 맛있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당시에 15평짜리 성수동에서 돈가스 집을 하는데 제가 일본의 이 키사 문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키사 때는. 그러니까 옛날 일본의 다방 문화죠. 거기서 다방에서 밥도 먹고. 네, 뭐 사실 뭐 일본에서는 담배도 피고 하는데 그런 문화 안에서 이 감성이 우는 온도감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온도감이었고 거기서 뭐 카레도 먹고 카레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그렇죠. 멘치카츠 빵 같은 거 멘치카츠 생긴 것도 돈가스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같이 일본 갔는데 돈가스를 너무 많이 먹어. 난 원래 초등학생 때 내 꿈이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돈가스 쌓아놓고 먹는 거였어. 그러니까 근데 전 더 정확히 말하면 경양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갔던 그런 지금은 그런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는 깍두기랑 스프 나오는 그 경양식 집 있었지. 지금도 계속 뭐 미도 한우 안박이란 브랜드도 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 고기로 요리하는 식당이 경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어떻게 보면 경양식이라는 게 서양 음식이라고 이제 일본에서는 요슈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서양 음식과 일본의 스타일 또 그 서양 음식과 우리의 스타일이 이렇게 중첩돼 있는 그 두 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좋아해요. 뭐 오늘 뭐 음악 얘기도 아까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지점에서 오는 온도감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는 그때 또 디자이너 형이랑 같이 했다 보니까 그 되게 열심히 그 조조 형이랑 그런 부분을 공부를 했고 작은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때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직도 애착이 가는 브랜드고요. 뭐 컨설팅으로는 저를 알려준 이제 몽탄이 뭐 감사하죠. 감사한 브랜드기도 하고 뭐 그 안에 재밌는 브랜드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몽탄은 기획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었어? 한 1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몽탄을 2018년도 12월에 오픈을 했는데 1월에 계약을 한 집을 12월에 오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조 대표님도 대단하신데 그 몽탄 조 대표님도 그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또 원래 서대문에 계약했던 집을 계약금만 주고 날리기도 했고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서 한 2년 정도는 준비를 했었어요. 산청도 오래 걸렸고 몽탄도 되게 오래 걸려서 기획서를 정말 많이 썼고 그 중에서 이제 된 기획서 어떻게 합격한 기획서가 이제 몽탄이기도 했고 뭐 대외적으로는 뭐 제가 컨설팅을 해서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워낙 그 조주모 대표라는 사람이 그 두툼이란 식당으로 되게 탄탄한 고깃집을 하고 있었고 그 고깃집에서 제가 좀 더 색채를 입히는 거에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든 시기에 상황이 잘 맞았어. 뭐 그러면은 몽탄 때 조준모 대표님과 정동우의 그 아까 너가 말했던 그 서로 어떤 역할이 겹치지 않는 이렇게 잘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 네네네. 그 서로의 아레나를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어? 준모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선 부동산을 잘 보는 사람이었고 그 건물을 고른 게 이제 준모 대표님이었고 아까 제가 말했던 컨설턴트로서 자리를 보고
하는 과정들이 했고 저는 그때는 좀 더 색채를 입히는 부분에 더 집중이 돼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네이밍을 하고 이런 짓불 부위라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공간감을 짤 때 저희 뭐 어니언이나 엔트로사이트 같은 곳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보여주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쉽게 말해서 MBTI로 치면 ENFJ라서 막 상상하고 구상하고 이런 것들을 또 구현하는 역할은 또 다른 대표님이 도와주셨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상상하고 구현하는 것들을 내기에 되게 많이 쏟아낼 때였고 근데 그걸 가지고 구체화하는 건 조 대표님이 했죠. 뭐 예를 들면 매뉴얼의 디테일을 그때는 뭐 JL 정락 마스터도 붙어서 우대갈비라는 것도 사실 몽탄에서 처음 쓴 맞아. 근데 이제 우대갈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졌지만 몽탄에서 처음 쓴 용어였고 그리고 이런 재생건축 같은 공간 그 다음에 어떤 역사성 있는 구입 방식 이런 것들이 각자의 어떤 색깔에서 근데 그런 운영력이나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컨설턴트로 첫 번째 자질이라고 말했던 이런 본질적인 거를 조준모 대표가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그냥 껍데기처럼 비쳤을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용욱 소장님이 그 유용국 바베큐 연구소를 오픈하셨을 때 제가 이제 처음 갔었는데 맞아. 몽탄도 첫 손님이었어요. 형 몽탄도 그래가지고 파라원이 첫 손님으로 오면은 그런 이야기가 파라원 잠깐 이걸 보는 모든 자영업자분들 파라원님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첫 손님으로 와달라고? 근데 뭐 곁다리로 얘기하면 유용욱 바베큐도 사실 저는 이게 몽탄도 그렇지만 이 판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 당시에 용욱 소장을 보면서 느꼈던 판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글이글 끓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대기업을 다니던 애가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같아 보였던 거를 위에서 취미를 전문성 있게 계속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은 팜투 테이블처럼 재료를 기르고 뭐 고기를 스모킹하고 그런 거에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고 이런 이거를 부케이 반란이라고 하죠.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직장인들 사이드에서는 누구나 다 사표를 그렇지. 마음속에 사표 하나씩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창업을 하자 그랬는데 이거 너무 멋있게 창업한 케이스인 거지. 자기 브랜딩까지 되면서. 그래서 그런 그림이 유용욱 바베큐도 너무 멋있었고. 근데 나는 지금 동우가 지금 몽탄의 이야기 그 시간과 이런 거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되게 위험하게 창업을 하고 브랜드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결론은 대박 나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박이 진짜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막 걸어왔는데 이 외줄이었던 거잖아. 뒤돌아봤더니 진짜 삐끗하면 떨어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운이 정말 좋게 발을 디뎌온 거고. 나는 사실은 제가 아는 뭐 우리 유 소장님도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실패했을 때부터 먹었는데 바베큐를 형 그때 있었나? 옛날에 내가 한번 농장에서 손님들 모였는데 나 있었잖아. 그때 다 고기 다 녹았을 때 와 예전에 먹었어, 바베큐. 뭐 이거 지금 뭐 기획이랑 상관없는데 옛날에 농장에서 손님 막 이제 치를 때 근데 내가 맨날 소스 배합도 바꿔보고 막 하니까 그때 내가 소스에 파인애플을 많이 썼어. 파인애플이 연육이 어마어마해. 근데 파인애플 갈아서 재웠지 수비드 했지. 얘가 그 가서 갈비를 구우려고 꺼냈는데 진짜 약간 막말로 약간 뭐 브레이킹 배드에서 막 그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그 시체를 처리할 때 약품 처리한 것처럼 손님들이 고기가 수원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야 고기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근데 백킨백을 딱 뜯었는데 뼈만 둥둥 떠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 기억나는 게 내가 차 끌고 막국수 바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막국수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앞에 동네 앞에 정육점 가가지고 한우 등심 사다가 그래서 등심 구워 먹었었죠. 그 두 분 또 추억이죠. 또 그런 안에서 아찔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어쨌든 이게 저는 영수 소장님이 했던 모델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무슨 아레나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게 구조를 본인이 본 거잖아요. 이게 내가 대중으로 나가서 완전히 계속 손님들 치고받고 해서 계속 회전하는 모델이 있고 또 반대로 저희처럼 고깃집에서도 그 당시에는 구워주는 돼지고깃집들이 많은데 제가 양갈비나 이제 몽탄이나 뭐 청계를 하면서 2만 원대 판가의 고급 육을 팔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뭐 당시에는 그런 이유가
뭐 이제 한우 가격이 사육두수가 감축되면서 한우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근데 삼겹살이 2만 원 받을 수는 없고 근데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수입 소갈비나 뭐 이런 그 양갈비나 이런 것들이 수익성도 낼 수 있으면서 가격을 고급으로 받아도 된다라는 뭐 이런 구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영욱 소장님이 했던 이제 그걸 보면서 코스로 하는데 당시에 막 스시 코스들이랑 해서 오마카세라는 문화가 분명히 있는데 다른 매력을 보여주면서 가격은 되게 적정했고 그거를 그 또 이제 캐릭터의 매력은 또 있었고 거기에 술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당시 뭐 내추럴 와인도 막 붐이 오면서 그때 내추럴 와인 붐이었었지.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걸 봤을 때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 나는 이제 필드에서 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고 했던 거니까 나는 그걸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동우가 부러운 건 이런 거지. 넥스트에 대해서 고민을 얘는 할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이제 나는 내가 하던 게 이거니까 되게 내로우해. 내가 그 파고 있던 것들이.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보이고 다음도 사실은 이쪽 길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우는 이제 그거를 얘는 어디에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본인의 툴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 난 그래서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제 툴이라는 어떤 툴이라기보다는 관점, 경험이 쌓여서 자신감도 있겠지만 반면에 부담감도 그럼요. 있죠. 부담. 그렇죠. 네, 또 이름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테고 기대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테고.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뭐 이런 거에서는 그런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게 파인 다이닝을 원래 즐겨 다니던 사람은 아니었고. 제가 이제 이런 미식을 좋아하고 블로그를 하고 하면서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경험해야지라고 해서 그 학생 때부터 다니다가 이제 직장인 때 다녔지만 결국은 저는 제 근본은 대중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주머니 가볍게 뭐 10,000원짜리 뭐 해도 나는 그 안에서 뭐 소비할 수 있고 저녁에 한 5만 원 안에서 소비할 수 있고 이런 거 안에 음식에서 이렇게 외식업을 반복적으로 먹을 수 있고 자주 갈 수 있는 식당에 대한 열망이 좀 있어서 그런 식당들을 많이 본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순간은 되게 좀 이제 제 것도 하면서 돈을 좀 더 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이 즐기고 싶고 더 비싼 것도 먹어보고 싶고 그렇게 다니기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 입맛이 어느 순간은 대중들과 되게 멀어져 있을 때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간일 수도 있고 그 재료에 대한 것들일 수도 있고 한데 의식적으로 더 노력해요. 내가 좋아하는 근본 음식을 더 많이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뭐 외국을 나가면은 저는 뭐 다이닝 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 시장을 가서 같이 그 정말 서민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런 걸 더 많이 먹으러 다니고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노포 사람들이 좋아하듯이 그런 집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 바비정님은 이제 뭐 식당 기획에 있어서 혹은 뭐 식당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뭘까요? 근데 이게 늘 얘기를 하지만 생존입니다. 쉽게 말해서 식당을 하려는 게 저는 멋있게 하려는 분들도 있고 이걸로 해서 내가 드라마틱하게 뭐 어떻게 만들어서 엑시스 할 거야가 저한테는 관점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거를 1년이 지나도 내가 웃으면서 할 수 있냐 2년 3년이 지났을 때도 이 식당이 점점 핫한 핫플이라가 아니라 점점 이 식당을 기억하고 내 생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나 아버지랑 다녔던 조나단이랑 경양식집이 그립다. 근데 그 지금 이제 그런 집을 그리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뭐 한울이나 한일관이나 삼원가든 같은데 여기 강남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집들로 저는 가기 위해서는 이제 생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구조를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돈이 남아야 되고 오래 버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그 식당 기획하는데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내가 좋아서 그 약간 제가 그 어느 순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은 저도 한식이랑 고깃집을 처음에 공부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도 이제 퀘스천했을 것 같아요. 하긴 나도 요즘에 지금 인스타그램 보면 저기 되게 말 잘하는 인테리어 대표님이 있어요. 공존이라고 거기에 이제 돋보기에 자동으로 뜨는데 그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취향보다는 생존이 앞서 있다. 인테리어도. 근데 요즘 경기엔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뭐 더 물론 그 뒤에는 뭐 내가 이런 나의 어떤 취향을 더 담은. 다행히 저는 취향이 그 생존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그 모델과 되게
힙합돼 있기는 해요. 이게 뭐 이게 이런 거 많잖아요. 이 힙합하는 가수분들이 식당을 보통 차리면은 막 버거집 많이 차리잖아요. 왜냐면 딱 하는 구조가 이게 막 브루클린 버거도 그랬고 되게 이게 멋있잖아요. 왜 미국의 다이너 문화에 이렇게 화려하고 약간 그 음악도 그런 거, 동부든 서부든 이런 음악들 막 틀고 그런 거에서 버거를 먹고 그 다음에 델리카테스 먹고 이런 게 하나의 욕망이잖아요. 이런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제 다른 음식 사이드에서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미니멀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그들의 취향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취향 이면에는 더 붙어있는 진짜 근본 구조에서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냐 그 햄버거를 어떻게 더 자주 먹게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정말 카페를 어떤 관점에서 예를 들어 교회에 있는 카페 아줌마들이 와서 떠들 수 있는 모임형 카페가 있는 거고 아니면 굉장히 좀 재나게해서 그렇게 멋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테이크아웃 직장인에서 테이크아웃만으로 생존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모델링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와, 근데 그러면 근데 나 지금 되게 약간 지금 저격당하는 느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바비정님이 동우가 생각할 때 그럼 이제 공간을 기획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공간이나 브랜드를 기획을 할 때 그런 약간 비중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게. 물론 이제 생존이 우선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메뉴 아니면은 뭐 정말 간판이 되는 브랜드.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음식의 맛, 뭐 거기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 근데 그것들이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중요시하는 어떤 가중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그게 뭐 이제 식당에서는 기본적인 요소를 QSC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게 뭐 퀄리티, 서비스, 이제 클린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그 이상으로 나갈 때 이제 밸류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밸류라는 게 뭐 아까 말한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가 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결국 근본은 Q겠죠. Q 뭐 S랑 C는 당연히 장착해야 되는 그거는 거고 기본이어야 되지. Q를 얼마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더 하냐. 보통은 남들이 한 70% 하는 거를 내가 80% 90% 어떻게 올리냐에 대한 관점을 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메모. 그게 이제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나 박리담회 할 거야. 그래서 삼겹살 키로에 14,000원짜리를 사서 그 한돈을 그렇게 공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나는 키로에 24,000원짜리를 사더라도 조금 더 이 고기가 특수성이 있고 이 고기가 사람들이 먹었을 때 하고 근데 그거를 키로에 치면 10,000원 차이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삼겹살을 200g으로 판다고 하면 5분의 1로 줄잖아요. 근데 5분의 1로 줄면은 사실 그게 몇백 원 차이로 줄어버리거든요. 몇백 원 차이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는 야 10,000원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싼 거 쓰고 그냥 푸짐하게 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더 특별함을 낼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민감성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민감성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밥집을 예로 들면 뭐 순대국밥을 내가 한다. 근데 순대국밥을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120g 주거든요. 머릿고기 그리고 뭐 순대 들어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푸짐하게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밥은 푸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국밥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사실 30, 40대 아저씨인 경우가 많고 남자분들인 경우가 많고 그 사람들한테 푸짐함이란 키워드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150g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자재 코스트가 그만큼 높아지지만 그걸 맛이나 이런 걸 더 신경 쓰고 재료까지 이렇게 잘 준 데는 재방문이라는 또 다른 현상을 낳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것보다 뭔가 내가 맛에 더 민감해서 그걸 쓰던가 아니면은 양에 대한 부분들을 쓰던가 그거를 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에 거를 건드려줘야 되는 게 아이템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기본이긴 한 음식점에서 음식의 퀄리티인 거니까 양이 됐든 맛이 됐든. 근데 순대국밥을 제가 얘기하지만 순대국밥이랑 이제 설렁탕 같은 경우 예전에 외식경에서 이런 기사를 되게 많이 썼는데 설렁탕이 양지 육수로 내고 하다 보니까 육수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000원을 팔고 막 100g 양지를 넣어주고 이래요. 100g도 안 넣어주는 데도 심지어 있어. 건더기 없죠. 그러면은 이제 고명처럼 올라가지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순대국밥이 12,000원 받는 비싼 거잖아요. 좀 10,000원에서 시작하고 막 더 아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대로 된 육수에 120g을 주는 데랑 부딪히면 이제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더 푸짐하게 주는데 150g을 주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민감도를 알아야 되지만 하면은 국밥 중에서는 사실 가장 이제 상위 호환적인
모델링은 상이 이제 강점에 있는 그 포식자 역할은 순대국밥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 푸짐함을 갖고 있고 맛까지 그걸 내가 육수를 제대로 내고 있다 하면은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건 내가 너무 국밥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아이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그 외식업에서도 어떤 산업에 따라서 어디에 가중치를 둬야 되는 건 다른데 최근에는 제가 이 브랜딩을 하는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을 만나도 이 본질을 어떻게 어필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라고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텍스트보다 컨텍스트가 더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이라는 게 뭐 디자인이라는 걸 더 이렇게 한 시대라면 뭐 요즘 경기도 그렇지만 이게 다시 좀 완전히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내 방식대로 어필하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물어봤던 질문에 있어서 약간 공간이 겉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보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약간 후순위 그러니까 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선행돼야 되는 게 어쨌든 큐 양이 됐던 네. 어떤 재료에 대한 뭐 퀄리티가 됐던지 밥집이라면 더. 밥집이라면 근데 더. 하지만 술집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집이 가장 원가율이 낮아요. 이게 술집 먹을 때 전 한 2만 원짜리 이렇게 줘도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그 공간에 취하고 이렇게 맞아, 뭐 이제 그 주는 방식을 달리한다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술집은 그런 경우인데 밥집으로 갈수록 우리는 맨정신이잖아. 내가 정확하게 자주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술집을 하고 와인바를 하는 사람은 더 그랬죠. 와인의 서비스에 따라서 어떤 잔을 주냐에 따라서 와인값을 당연히 더 받아도 차지를 하더라도 소믈리에가 있고 이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차지할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술을 벗겨내고 지금 이제 요즘 더 소주를 많이 먹겠지만 이런 밥집으로 올수록 이런 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저는 있다고 보는 것. 특히 남성적인 음식이죠. 근데 요즘 약간 흐름 자체가 나는 오히려 이제 공간과 인테리어 이런 거에 더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 나는 막 운전하고 어디 돌아다니면 와이프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막 맨날 지나다니는 데만 막 철거하고 인테리어 새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철거하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겠구나. 그러니까 약간 나도 그랬었고 뭔가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사실 난 지금 되게 좀 약간 많이 찔리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 근데 생각보다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이 되게 많이 얼었대요. 그 프랜차이즈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직영을 하는 서울에서 좀 더 강남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창업을 하는데 비용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지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식당을 창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얼마 정말 안 들이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시장은 전국구가 되려면 이 CD급 상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시장이 이런 창업의 중거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창업 수에 대해서. 근데 프랜차이즈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간판가리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간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 여전히 있어요. 뭐 이게 내가 베이커리를 하는 분들은 한동안 그랬잖아요. 되게 카페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들은 뭐 술집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근데 지금 많이들 저녁이 짧아졌고 밥집을 하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도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러고 근데 선수들은 서울에서 완전 메인 상권으로 더 나가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장사가 이런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몫이 중요해지는 시기니까 이럴수록 마케팅 비용을 목에 더 태우는 거죠. 권리 몰리는 몇 군데는 권리비가 더 오르고 이런 시장도 있고 창업의 수요는 확실히 줄었다. 지금 창업하려는 사람들도 피해가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되게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써서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고 아닌 경우는 정말 딱 간판가리만 해서 수익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시장이 좀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얘기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 저도 하는 고민이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동우가 오늘 되게 존경스러운 약간 왜냐면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술자리에서든 어쨌든 사석에서 이렇게 깊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가요? 지금 없지 않아? 와, 되게 전문가 같아. 존댓말 쓰고 싶어 지금. 와, 그런 고민들이 저도 이제 창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이 들어요.
그런 분들도 연락이 오고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되나. 근데 이런 시국에 꼭 돈 안 들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게 제일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 자칫하면 사기꾼이야 그거는. 그죠, 맞아. 공간에 투자를 하고 맞아. 조금 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산청 숯불 가든을 이제 기획하고 같이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상황에서 많이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런 모델링이 나와서 공간을 사실 되게 리얼하게 연출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목도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아까 말했던 그 원가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고깃집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뭐 너네는 어떤 그 고기에 어떤 걸 쓰냐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안 좋은 부분을 날리고 어떻게 그 좋은 부분에서도 이거를 더 좋은 고기만, 상위 몇 프로의 고기만 쓰려고 더 비용을 내고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공간을 어떻게 꾸몄는지, 이렇게 산장처럼 꾸미면 돼 요즘에. 그러니까 그렇게 돈 쓰는 것들이 자칫하면 M1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난 사실 그것도 예를 들면 산청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사실 너무 딱 터졌잖아. 근데 그리고 나서 카피캣이 사실은 너무 많이 생겼죠. 엄청 많이 생겼죠. 정말 나도 SNS에 그냥 뭐야 동우가 또 열었나? 봤더니 한자도 비슷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게 사실 이게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인데, 이제 그거를 가져감에 있어서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Q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는 본질적으로 따라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했었어. 이게 엄청난 고민과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낸 산출물일 텐데. 수상하죠. 이게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이 업계에서 조금 이런 고깃집 기획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주변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제가 매장을 오픈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걸 뭐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그런 쪽에 당연히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제 뭐 홍보의 영역이나 다른 그 껍데기 영역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거를 가져오면은 우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우후죽순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창작의 영역에서 뭐 새알에 새로운 게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석하고 다르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런 그런 고민 없이 하는 브랜드들을 보면 굉장히 좀 속상하기도 해요. 나는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는 이게 모르겠어. 이게 시장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워낙 그렇게 빨리 흘러왔다 보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바라봤던 고민과 생각을 조금 같이 공감하시고 하는 분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고수는 훔치고 하수는 베낀다고. 멋있는 말을 잘해. 확실히 달라.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파라오님을 알게 됐던 2017년도. 형 책 많이 읽어? 형 책 많이 읽어? 옛날에 많이 읽어. 옛날에? 나 책을 진짜 안 읽거든. 근데 이거 메모장에 이거 기록을 해두시는 것 같아. 이런 멘트들이 지하철에서 다시 꺼내봐요. 시적절하게 아주.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제 파라오님이 했던 말 중에 저한테 딱 심금을 울렸던 말이, 이게 저도 이게 허세랑 뽕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동호야, 담배는 기호식품인데 시가는 문화다. 시가를 좋아해. 시가가 문화 안 해야 돼. 그 문화를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한마디에 촌철살인이 있구나. 그걸로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에 거에 이어서 질문을 나 또 궁금한 게, 근데 내가 들은 걸로는 산청을 처음 이제 첫 번째 매장 할 때 그 안에 인테리어를 했던 그 디테일들을 실제로 거의 영화 세트 만드는 맞아요. 미술 감독님이 그렇게 해서 공간을 세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 정도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거는 그 아까 QSC가 정말 완전히 본인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충족이 돼서 그 다음으로 그 정도까지 디테일을 신경을 쓴 거야 그러면? 그 음식 같은 경우는 그 세관이라서 워낙 집착적으로 하고, 저도 그 운영력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은 과연 이게
고기가 나오기 전에 한 그릇을 밥을 먹을 수 있는 반찬들. 사실 요즘 반찬을 박하게 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손맛들, 그다음에 찌개를 하나 끓여내도 푸짐하고 이렇게 맛있게 내려고 하는 그 공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계속 고민을 했고 고기에 대한 컨택을 진짜 오래 했고 그런 것들이 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같이 가는 거지. 이게 이것만 한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한 거의 3년의 시간을 거의 뭐 합숙하듯이 보냈어요. 이게 브랜드 만드는데 실제로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딴 사람들 못 만나서 일만 더 했던 경향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이런 시티팝을 만약에 들어요. 그럼 시티팝을 들으면은 그 시티팝과 어울리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어울리는 어떤 풍경이 있잖아요. 뭐 도시의 어떤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것 같은 뭔가 그 일본 버블 시대의 그림들이 이렇게 뭐 좀 들어본 사람들은 떠오르잖아요. 그 이미 그 어떤 앨범 자켓에서도 그런 게 막 담기고 그런 것들처럼 공간 속에서 어떤 음식이 담길지가 이게 공감각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냥 한순히 음식이야 이게 아니라 그 내가 이 음식을 산장 같은 이곳에서 이렇게 투박하게 썰어놓은 음식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집된장을 써서 이렇게 내는 구수함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게 브랜딩의 핵심이니까 브랜딩은 사실 밸런스랑 일관성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아까 말했던 저 같은 사람의 하나의 그림이 딱 떠올라서 직관적으로 떠오른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이디어라면 그게 점 같은 거니까 아이디어 점을 점점 찍으면 선이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기획인 것 같고 이렇게 묶은 거. 근데 그 선을 가지고 이으면 면이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브랜딩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의 작업들이 이제 많은 기획자들이 점인 아이디어가 많은 거죠. 아이디어 나 이것도 떠올랐어 이거 할래 이렇게 하면 멋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묶고 그다음 음식적으로 그걸 붙이고 그건 다시 이제 면으로 세워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떤 상권에서 어떻게 이게 이 모델이 빛을 발할까까지 이제 풀어내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공간도 신경을 쓴 거지 공간만 신경을 쓴 오히려 건 내 아니에요. 질문이 계속 되게 약간 미시적이었던 것 같아. 동우가 생각하는 기획자로서 이거는 되게 이렇게 그런데 넓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 난 점만 찍고 있으니까 계속. 뭐 동우 생각하냐 혹은 뭐 잘 되는 브랜드는 이제 뭐 돈을 많이 써서 인테리어가 좋아서 다 잘 된다고 생각을 오해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도 또 없지도 않고 근데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상권으로 가고 하는 노력들이 저희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야. 뭐 아이돌들 뭐 잘생겼다고 다 잘 되는 거. 사실 아이돌들이 데뷔하기 위해서 막 몇 년간 연습을 하잖아. 노래부터 춤까지. 거기다가 뭐 많은 것들이 달라붙어서 하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 사실. 그러면은 난 산총 봤을 때도 몽탄도 그랬고 아니면 다른 공간도 그렇고 그 아까 말했던 요소들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기획을 할 때 그러면 그 소비자가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느꼈으면 하는 어떤 뭐 공간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느꼈으면 하는 어떤 목적이 그 기획자로서의 의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어떤 걸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죠. 브랜드마다 어떤 느낌이었었는지 좀 궁금하게. 뭐 산청은 그 당시에 이제 큰 거는 어떤 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 지역에 팔당 같은데 다 또 우리 집들 그런 거 보면서 하는데 그런 집들이 이제 오밀조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코로나여서 되게 갇혀 있을 때였거든. 사람들이 해외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캠핑을 많이 다녔고 사실 용욱이가 했던 바비큐 연구소의 모습도 저한테는 이제 그게 되게 사람들이 자연을 빗대서 있는 것들에 대한 원시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한 건 어떤 해방감과 개방감 그런 게 이제 자연에서 오는 무드의 개방감과 해방감을 느껴야 돼서 처음에는 산청도 보면 1년 쫙 하고 층고 엄청 놓고 그런 공간을 표현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당시에 판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몽탄 할 때는 뭐 청계타운 먼저 얘기를 하면 청계타운은 뭐 이런 박재범 같은 가수도 저도 너무 좋아했고 더 나아가면 유승준 같은 가수를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분들이 뭔가 미국 밥을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 근데 하다 보니
보니까 오묘하게 그 이상한 바이브가 있어요. 미국의 LA 수도 있지만 그걸 수 있는. 근데 제가 이제 청계타운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무슨 LA 한인타운에 있는 고깃집이 뭐야? 근데 그 박재범 씨의 그 앨범에서 그 소주 그거 보면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 뮤직비디오 너무 좋았어요. 그분 찍는 그게 뭐 지하에서 소주를 먹는 외국인의 모습들이나 이런 게 저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도 뭐 듀스나 뭐 서태지 음악들을 우리는 듣고 자란 세대였고 그리고 유승수 씨가 이렇게 뭐 웨스트코스트 외치면서 할 때 그때는 더 음악을 깊게 모를 때지만 그런 내가 어떤 경험의 편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시대에서 원하는 게 뭘까? 근데 또 마침 저희는 이제 LA 갈비라는 게 있잖아요. LA 갈비가 뭐 레트럴이라는 결 반대로 잘랐다는 그 의미의 LA이기도 하지만 또 당시에는 뭐 LA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뭐 어렸을 때 LA 아리랑 같은 게 있었고. 맞아. 그 두 문화에서 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게 실제로 미국산 소갈비를 쓰는 게 우리나라 갈비 문화에 있었고 뭐 가보정, 삼원가들 미국산 소갈비를 광우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열수 원령 높은 걸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LA 갈비라는 게 우리가 알아서 난 수원식 수원식 양념에 LA 갈비를 하자. 그래서 수원 LA 갈비였어. 맞아. 메뉴명이 아예 있지. 네, 우리가 좀 묻혔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극한 직업에서 수원 왕갈비 통작이 너무 터져가지고 수원이 이제 어떤 걸 만들어 갔지만 그 청계탄 할 때는 그런 좀 아이디어 같은 면을 가져오기도 했고 몽탄 같은 경우는 이래 재생 건축이 저한테도 엄청나게 뭐 브루클린에 있는 그런 집들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뭐 어니언을 보거나 그 엔트로사이트를 볼 때 그 감성이 야 이거 날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그게 제가 부러워했던 전 젊은 기획자였다 보니까 항상 좀 너는 제가 군대를 늦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21살, 22살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말싸움을 하거나 술자리에서 하면은 제가 항상 결론은 져요. 이 한마디 때문에. 네가 군대가 안 갔다. 그래서 24살에 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군대 갔다 와서도 과연 나의 주관이 이렇게 어필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젊은 기획자한테 저한테 얘기했던 건 네가 장사를 안 해서 그래. 내가 기획을 하는데 그래서 장사를 하니까 네가 아직 오래 가는 식당 안 해봐서 그래. 이런 식의 얘기들로 반박이 오게 됐을 때는 내가 내 나이 80대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뭘 했다는 거. 반대로 얘기한 거는 내가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산 선생님이 없다면 죽은 선생한테 배우라고 역사나 이런 방식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이어받자. 그걸 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전남 무안군 몽탄면에 있는 집부구이 문화를 차용한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새로운 거를 크리에이팅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거를 잘 가지고 와서 더 계승하고 더 그거를 나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게 내 어린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나 어린 사람의 약간 이런 탤런트로만 치부하는 무엇을 좀 더 살을 붙여주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몽탄 할 때는 그런 방식의 아까 뭐 구조적으로 제가 2만 원대 판가에 고급 육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 이제 당시에 이제 울림이 있고 그런 공간에 대해서 그런 또 무언가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은 다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한테는 좀 명확한 롤 모델이 되는 브랜드거나 음악이거나 그게 좀 항상 있었어요. 사실 카페가 뭐 브랜딩이나 공간에 있어서는 좀 앞서갔지. 이제 고깃집에 그런 케이스가 드물었는데 고깃집은 뭐 고기만 맛있으면 돼. 이런 주의가 있었던 거를 우리 정동호 대표는 조금 더 많이 끌어 들어왔죠. 끌어 들어왔고 충분히 먹혀 들었고. 실제로 그래서 너무 제가 제 얘기만 너무 많이 아니야 오늘 듣고 싶어서 부른 거야. 실제로 제가 이제 회사에 다닐 때 저보다 딱 10년 먼저 선배였던 선배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먹보니까 맨날 이렇게 먹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다니고 뭐 블로거들이랑 다니고 그분들한테 또 많이 배우기도 하니까 동호야 이제는 2015년도쯤이었는데 네가 너 타 분야에 너와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을 많이 만나봐라. 그 사람들의 관점을 많이 흡수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만났던 게 디자이너였어요.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실제로 제가 그래서 외주로 디자이너들한테 많이 작업했고 디자이너 동업도 나중에 했고 그러면서 그 디자이너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런 시각 디자인을 표현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잘하는 이런 구조적 외식업을 아는 걸 어떻게 접목시켜야지 그거를 저는 계속 많이 만들어 본 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다르다. 융합이라고 하죠. 융합. 뭐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건 항상 어려워. 되게 고통스러워요. 네, 뭐 새로운 걸 꼭 계속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몽타는 사실은 나는 이제 그 도시 그 지역 자체가 수면 위로 우리 서울 사람들이나 알게 된 게 사실은 몽탄이라는 식당 덕분이었던 건데 거기서 뭐 감사패나 이런 건 받은 거 없어요? 궁금해서 그냥 갑자기 아까 얘기하는데 궁금하더라고. 그런 건 없었고요. 산청은 할 때 산청군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군수님도 찾아와 주시고. 아 진짜. 그래서 엄청 같이 뭐 이제 워낙 감사하게 됐고 애물 면이죠 면. 이게 재밌는 게 군 단위는 상표 등록이 안 되는데 뭐 뒤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야 되는데 면 단위는 상표 등록이 됩니다. 그래. 그게 그럼 이제 산청으로는 상표 등록이 안 되죠. 안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 무빙 같은 거 보면 그 무빙의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캐릭터들이 이름이 다 지역 이름 있잖아요. 문산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지도 꺼내놓고 나도 체크해야겠다. 뭐 써야 될지. 다음 레스토랑 아니 뭐 지역도 다 뜯어서 찾아봐야겠다. 지역도 좋고 뭐 지대로원 그 씨가 했던 뭐 건도 같은 거 내셨을 때도 그런 게 좀 우리 가치가 되게 멋있게 잘 담기는 걸. 여기 수원 이목동이잖아. 맞아. 그렇죠. 너 지금 나도 나 했네. 이목집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거이자 우리의 약간 진짜 찐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근데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고유의 가치가 그 옛날 조선시대 이렇게 꼭 해야 돼 뭐 고려시대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서 해석이 돼서 잘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뭐 제2의 바비정을 꿈꾸는 혹은 식당을 그 이제 창업하려는 네. 분들에게 뭐 좀 되게 편하게 조언이나 일을 해준다면 그 아까와도 말했듯이 이제는 좀 생존이 중요한 시대긴 해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한테 뭐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패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적어도 내가 하는 필드에서 어떤 모델로 어떻게 내가 생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내가 고깃집을 하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고깃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고깃집의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가율은 어떻게 될까 직원은 또 어떻게 쓸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준비를 할까 이런 걸 좀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 바로 한 달 일한다고 사실 거기서 꼭 이제 오래 일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저도 일을 하더라도 친구들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만나기 힘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면 저는 같이 얘기를 해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우리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이 업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단순히 창업하는 이 창업 비용이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가 아니란 말이야. 거의 이제 무조건 해서 이거를 내가 진짜 어떻게든 돼야 된다,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생의 뭐 30대, 40대, 50대 한 페이지를 그 일로 인해서 쓸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그 쓰는 과정들이 적어도 그냥 날림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빽빽히 준비를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결과물이 나와야 응축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철학적이지만 이거는 네, 이거 미리 얘기 안 했는데 질문 준비해 온 거 같은데. 그래요? 너무 대답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간 마무리 같은 질문을 한 이유가 계속 전화 오길래 약간 제수 씨 전화 온 건 아니야? 집에 들어가야나 싶어 돼가지고 오늘 많이 욕 먹고 있어가지고 애기 열심히 봐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되게 뭐랄까 되게 작은 질문들이 많긴 했는데 난 그것도 궁금했어. 그 본인의 레스토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메뉴가 먼저냐? 예를 들면 내가 뭔가에 팍 꽂혔어. 내가 어떤 특정 메뉴 순댓국밥에 팍 꽂혀서 순댓국밥이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프로토가 딱 나와서 이걸 시작으로 기획이 스타트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예를 들면 산청이나 몽탄처럼 내가 어렸을 때 추억했던 어떤 공간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레스토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시작돼서 출발이 되는 거.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본인 가정에서는 어떤 게 뭐 비중이 높았다는 선행이 됐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 좀 다르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나랑 핏이 맞는 거를 고르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2017년도, 18년도는 한우 사육두수가 감축이 될 때라 한우 가격이 날아갈 때여서 너무 한우가 고가격으로 되니까 한우를 대체할 만한 고급 육이 필요해서 양고기나 양갈비가 이제 이치류 같은 모델이 나와서 되게 비싼 모델을 만들어줬죠. 몽탄 같은 거, 청계타운 같은 거를 할 수 있었고 거기에 장어 같은 게 들어가게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삼겹살은 고급육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시장이 있을 때 이거는 구조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이었고,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고깃집을 하니까 그걸 봤을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뭐 경기도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한우 가격은 좀 낮고 수입 달러 값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또 기회가 있는 또 다른 시장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에서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저도 생각은 하는 거고요. 근데 늘 제가 약간 좀 쓸데없이 그런 업에 대한 그런 조금 폐쇄성이라 보수성이라 그래야 될지, 저는 이제 결국은 고기를 가지고 아까도 말했고 굽고 고기를 가지고 요리하고 고기로 국물을 내고 이런 거를 하려는 좀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사업군을 고르고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면 보통은 자리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장사했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돼라는 경우는 철저히 상권형에 맞춰서 이 상권에 거기서 팔리는 상황이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300명이 오는 상권이면 그러면은 한 동네에 1000명이 오는 상권이 있고 300명이 오는 상권이면 300명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오면은 1200명 상권이지 한 달에. 근데 1000명이 온 상권에서 한 달에 한 번 먹는 아이템을 하면 1000명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에서 반복성이 높고 아니면은 내가 그 상대적인 아이템이 경쟁성이 약한 거를 자주 재방문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구조를 따져서 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아이템을 가지고 좀 시대가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상권에서 어떤 상권에 그러니까 큰 구조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백화점에서 뭐 안에서 함박 스테이크 집을 하고 있어요. 미도 한우 함박이라는 집을 하는데 그 집을 할 때 처음에 제의를 받았고 저보고 브랜드를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을 보는데 제가 따졌던 거는 함박 스테이크보다 돈가스가 훨씬 반복성이 높아. 백화점에서 스시랑 돈가스는 볼페 아이템이에요. 그런 거 하면 좋지만 경쟁상들이 많겠죠. 너도 나도 돈가스 하고 싶고 너도 나도 스시를 하고 싶으니까 그 뭐 저한테 줄 수도 있지만 더 이미 알려진 브랜드한테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함박을 고른 이유는 저도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주말에 몰밖에 안 가요. 왜 내가 유모차를 끌고 있고 애들한테 같이 먹을 수 있는 걸 해야 돼. 가른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서 몰의 스코어를 보면 생각보다 아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이 많고 뭐 솥밥집 잘 되고 이런 아이템을 이런 그 보수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이거 안에서 있는 거를 내가 살릴 수 있는 걸 하자. 근데 한우를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신세계 강남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한우를 제가 되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어서 좋은 거를 싸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강남에서는 한우로 함박을 해도 좀 더 고가격이 나거든. 물론 저는 2만 원, 2만 원 밑으로 팔지만 그걸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 데서 저는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재방문이 되게 높더라. 신세계 강남에 제가 봤을 때는 20대, 30대도 많지만 40, 50대의 고정층들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조금은 앉아서 편하게 먹고 할 수 있는 데서 이 아이템을 내가 하자 해서 함박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방금은 그러니까 상권에 맞춰서 아이템을 그렇죠. 개발한 케이스인 거고. 뭐든 맞춰서 다 만들 수 있네요. 동호는. 아닙니다. 저도 시행착오 많아요. 더 맛있게 해야 되고 더 이렇게 운영을 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함박집을 그거 하기 위해서 로드에서 준비한,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로드에서는 함박집의 빈도수는 떨어져요. 그치. 예, 그 직장인들한테 한 달에 함박 얼마 먹어요? 그러면 당황할 거예요. 그치. 돈가스랑 제육은 많이 먹는데 남자 직장은 그럴 거고 여자분들 샐러드는 많이 먹는데 이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함박은 그런 상권의 특이성과 그런 거에 맞아서 구조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하우스 오브 신세계의 함박은 네. 이제 베뉴가 픽스가 된 상태에서 브랜드가 한우라는 거를 맞아요. 접목을 시킨 거고. 맞아요. 그러면 산청의 첫 번째 베뉴는 산청이라는 브랜드가 먼저 사실은 준비가 됐을 거고. 그럼 베뉴를 선택했던 어떤 네. 기준은 뭐야 그러면? 우선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만 원대 판가를 했고 그거는 이제 그 회사랑 같이 고민을 한 가운데서 아이템을 저희가 했는데 진짜 좋은 고기를 저희가 골랐어요 먼저. 진짜 좋은 고기 중에서도 상위 30%를 선별해주는 선별육 그 중에서도 10%더 우리가 돈을 지불하더라도 비싸더라도 10%의 이 지방이 맛있고 한 요쪽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냐를 확정을 했고 그게 이제 흑돼지였고 그 산청 흑돼지를 확정한 상황에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데 또 지역의 강자들이 다 있는데 지역의 강자가 있는 데를 찾지 않았어요. 우리는 2등 전략을 하기보다는 동네 1등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경쟁자가 없는 상권을 물론 경쟁자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매출의 규모가 나오는데 그 규모의 1등을 하고 있는 상대가 얼마나 더 센지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와 정말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삼겹살집이 있는데 들어가서 저희가 싸우는 것보다는 동네 1등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충분히 이게 흐름이 좋은 동네.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그 스코어를 마곡으로 봤던 거고. 마곡이어서 난 좀 깜짝 놀라긴 했었거든. 사실은 조금 의외의 장소였죠. 근데 뭐 역시나 뭐 그래서 동네 1등 전략에 대한 그 철저하게 막 이런 스코어적인 분석을 많이 하고 저도 되게 멀어서 힘든데 거기가 그래서 김포공항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 그런 데들이 생각보다 또 이제 생기면 많이 다른 데들이 생기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힘들을 좀 봤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동네 1등 전략이 좋기는 해요. 동네 1등. 사실 뭐 지금 요 앞서 질문들 했던 이유는 사실 내가 요새 육개장이 좀 꽂혀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우리 옛날에 여기서 내가 술 먹을 때 고민 얘기 한번 했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나도 나중에 뭐 할 거냐, 내가 외식업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50살 60살이 됐을 때 뭐 할 거냐. 나도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거 국밥이거든. 이따 내가 국밥집 하나 추천할게. 그것도 스토리가 있어. 근데 그래서 뭐 나도 나중에 부대찌개나 김치찌개, 순댓국이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셰프들이 견진이라고 우리 코스 마지막에 라면을 좀 대체를 좀 하고 싶다. 이제 우리도 조금 더 메뉴를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육개장이 하나 이제 하다가 나왔는데 나 사실 육개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또 아이템에 꽂힌 거야. 옛날에 치킨버거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육개장 재료를 좀 준비해놨거든. 그래서 괜찮으면 나 잠깐 끓여도 돼? 5분이면 끓여. 다 해놨어. 말씀 좀 나누고 있어. 네네네. 굉장히 지금 너무 좀 약간 좀 근데 아니야. 진짜로 요새 내가 이거 꽂혀가지고 그 육개장집 한번 육개장집 하고 싶다. 왜냐면 진짜 국물 제육볶음 얘기 많이 했잖아. 근데 제육볶음으로 뭔가 그 식사 아이템으로 뭔가 하기가 뭔가 무게가 잘 안 풀려. 그래서 묵직하다. 그래서 약간 내장탕 정도 느낌의 어떤 그 국물의 어떤 밀도감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이 메뉴는 우리 갈비 만들고 난 부산물들 좀 많이 썼어. 뼈나 스모키하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내가 그 어차피 객단가 높이려면 그 분명히 단품으로 쉐어할 수 있는 메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맞아. 주말이나 저녁 기준으로 요 칼국수 그래서 육칼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에 약간 갈비를 팔긴 팔 거야. 지금 우리 거에서 조금 한식스럽게 조금 더 가볍게 지금 사실 단가가 좀 세니까 거기서 하는 부산물 어차피 육수는 똑같이 이렇게 내면 되고 맛있는데. 근데 워낙 뭐 배직하긴 한데 그래도 뭐라고 떨린다. 맛있어.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육수 조금에다가 면을 많이 넣어가지고 전분이 조금 많이 풀렸어. 근데 요거보다 고추기름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라이트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건 조금 많이 무거워졌고. 약간 이건 좀担担麺 같은 스타일. 그치 그런 느낌도 있어. 그래서 그냥 오늘 동우랑 촬영할 거 생각하다가 그 어차피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한번 맛보여주고 싶었어. 맛있다 야. 근데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짬뽕 같기도 하네. 그지 고기 짬뽕? 방송 들어갔나요?
아, 네. 이거 PPL 아니고. 예, 이거 육개장 되게 맛있습니다. 유목 바베큐 연구소 오면 육개장 칼국수 꼭 드셔보세요. 아, 네. 술 한 잔, 소주 한 잔 하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그 지금 퀴진 K라고 CJ에서 이제 영 셰프들 네. 이제 약간 인큐베이팅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셰프들도 팝업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점심 2번은 내가 육개장 칼국수 어차피 선릉이어가지고 직장인 상권이니까 점심에 육개장 칼국수에 이제 공깃밥 옆에 사이드로 나오는 약간 탄탄면 공방에서 공깃밥 나오듯이 그 정도 볼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 태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진짜 2016년도, 17년도에 탄탄면 공방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공방. 쉬운 장르가 아닌 아이템이었는데. 왜냐면 그 생소했던 아이템이었는데. 생소했죠.担担면이라는 음식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맞아. 다들 고수도 좀 잘 못 먹을 시기.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해장이라는 키워드가 우리나라 갖고 있는 게 엄청 센데 특히 이게 직장인 상권에서 이게 빨간 국물 그런 칼칼함 이런 게 있는 아이템들은 굉장히 좀 사랑받고 있다. 아까 말했던 그쵸. 뭐 오피스 상권 같은 네, 데. 육개장도 그렇고 뭐 아까 말했던 저기 짬뽕도 그렇고 몰에서 어쨌든 라멘이 그걸 또 반대로 좀 증명하고 있고 맞아. 그런 게 너무 좀 훌륭하다. 아 고민이야. 생존에 대한 아까 난 사실 스타필드 수원도 지금 사실 생존에 대한 거에 대한 사실 고민이 요새 많거든. 그래서 내가 몰상권을 조금 너무 잘못 읽고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엔 최근에 이제 MD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본인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몰에서 양식 카테고리는 한식 대비해서 볼륨 자체가 이제 매출 볼륨 자체가 작게 나온다. 맞아. 그러면서 한식으로 아예 브랜드를 좀 바꿀까 그러다가 때마침 육개장이 나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충돌되는 거는 이제 주말 매출이 크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애기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육개장을 팔기에는 이제 영유아 동반 고객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고민은 많은데 일단 육개장 자체는 나는 제법 마음에 드는 퀄리티로 나와서 이거 좀 육개장 뭐 불고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싹 불고기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LA 갈비나 그렇죠. 고기나 아니면은 만두가 들어가야지. 어쨌든 가족 고기는 단위를 좀 생각하면 좀 약간 뽀얀 국물도 하나 넣어보고 다른 맥락이지만 뭐 육칼 같은 브랜드들이 있었으니까 그치 뭐 그 육칼도 그렇고 예전에 그 싸먹는 뭐 냉면 뭐였죠? 육삼 냉면 같은 것도 있었고 냉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예전에 한물 갔던 브랜드일 수도 있지만 또 그 거기 안에서 또 이제 우리는 그 새롭게 짜면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소비자들한테 이제 소비 습관으로 하나가 남아 있는 카테고리가 되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여러분 마라가 한동안 인기였잖아요. 마라가. 근데 이게 저희는 뭐 마라라는 아이템을 한동안 이제 뭐 잠깐 인기 있다가 유행하고 떠나갈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연기나 이런 제가 베이징에 갔다 와서 이런 동포들을 좀 만났는데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 마라를 먹었던 세대다. 지금의 한국의 중학생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3, 40대가 됐는데 이 마라가 되게 디벨롭된 마라를 활용한 면을 먹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마라는 어떤 식으로 포지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동우가 마라를 뭐 컨설팅 의뢰를 좀 받은 아니야. 이거 회의 아니야.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 뭐 그런 룰이 있잖아요. 요즘 중학생 학생들은 마라탕 먹고 공차 먹는 게 거의 국룰이다. 근데 이 마라탕이 계속 갈 것인가? 뭐 장담할 수 없지. 그런데 좀 일례로 그 내가 사는 동네에 좀 유명한 허거집이 있어요. 이제 허거가 마라탕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한 뉘앙스도 있지만 조금 더 고급 음식이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허거집을 먹으러 갔더니 약 20대 정도로 보이는 앳된 친구들 4명이 와서 허거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들은 허거라는 음식이 사실은 되게 접근하기 어려운 음식인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마라를 먹고 자라가지고 친숙한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 그런 맥락이라면은 뭐 꾸준히 그 니즈와 수요층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매운맛이라는 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잖아요. 마라 자체가 원래 그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 카테고리를 하고 있는 게 닭발. 여성분들은 특히. 그다음에 이제 뭐 말했던 아까 그 예를 들어 떡볶이 이런 게 이제 이런 방식 아이템들을 우리나라의 언어로 대체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마라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때 유행하니까 드러내는 뭐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마라가 이제 마라탕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 마라샹궈 이런 건 드러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중국식이고 근데 그게 이제 적절히 뒤로 빠지면서 나오는 브랜드도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체감적으로는 팽창기는 조금 지난 느낌이야. 팽창기에서 이제 성숙기 단계로 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 사이클이 이제 다시 올지가 되게 그렇죠. 궁금하더라고요. 나도 약간 승현이 형 말에 거의 동감해. 그러니까 내가 언제 타이푸드나 베트남 쌀국수 포를 접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우리 그것도 20대 때인 것 그치, 같은데 그때도 거의. 뭔가 그게 약간의 지금 마라 같은 막 이런 유행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걸 겪고 그다음에 그게 어쨌든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찾는 음식으로 어쨌든 우리의 습관에 어쨌든 자리를 잡았잖아. 그러니까 마라도 지금 그 뭐랄까 시장에서 어떤 부밍은 당연히 좀 가라앉겠지만 절대적인 파이 자체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네, 그걸 응용해야 되냐 아니면 그 아이템이 카테고리에 있는지는 또 여러 이제 앞으로의 외식인들이. 근데 아까 닭발 말했던 거에 대한 인사이트 나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인데 작년부터 마라탕을 먹었어. 0단계, 0.5단계를 먹어. 얘는 뭐 하면은 시아는 뭐 마라탕 뭐 하면은 그럼 마라탕 사줘. 이제 가서 이제 분당 AK 가가지고 골라 담는 마라탕을 먹거든. 근데 얘는 닭발은 아직 접하지 못했어. 그런 관점에서 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음식과 문화를 접하는 거에 있어서 얘는 마라탕이 먼저였었거든. 그러면 시아가 대학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 때 닭발을 먹듯이 닭발을 찾을까에 대한 건 약간 의문이긴 하다. 오히려 그는 그때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를 오히려 우리가 닭발 먹었던 것처럼 그렇죠.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뭐 그 시장은 어쨌든 볼륨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시장의 파이는 엄청 크지 않아도 그 시장에 또 니시마켓은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요. 뭐 떡볶이가 늘 있겠죠. 근데 떡볶이가 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또 이제 재밌는 거 어쨌든 탄타멘 공방 잠깐 얘기가 나와서 탄타멘 공방이 그때 이제 스타필드 하남 오픈했을 때 엄청 있었고 현대백 그 전에 현대점 백화점 판교했을 때도 판교 없어졌나? 나 엄청 자주 먹었어. 지금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계속.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몰에서 이제 그런 그릇도 좀 특이했고 맞아 기울어진. 네, 맛도 사실 탄타멘 치고는 되게 익숙한 한국 사람들한테 맛이었고 맞아.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붐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그 다음에 뭐 탄탄면이 우리나라에 막 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있었던 아이템의 궤가 앞으로는 어떨지 좀 그런 관심은 저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할지는 잘 모르겠어. 네,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제 음식 먹다가 좀 생각이 났어요. 육개장도 고민은 그거야. 예전에 이제 우리 뭐 육대장도 그랬고 육개장도 사실은 이게 한번 육개장 프랜차이즈가 한번 훑고 지나갔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이템이 꽂힌 거야 나는. 또 메뉴가 하나 나와서 기획의 시작이 이제 메뉴가 나왔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질문들에 이게 왜 그런 내가 괜히 섭외했겠어요. 근데 이런 거 같아. 이제 이 육개장인 건 오케이. 육개장 연수 있는데 우리 이제 아이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럼 소비자들은 내 육개장을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그게 했을 때 뭐 맛있는 육개장이에요. 이게 뭐 고기 짬뽕 같은 육개장이지만 우리 이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아까 말했던 육개장 이런 브랜드들이 이하수도 그렇고 대전에서 시작한 육개장 스타일이 있고 사실 따로국밥이라고 말하는 게 대구에 있는 형태가 또 육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파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방식의 육개장도 있고 또 어떤 데 고사리가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솔팅하고 좀 더 내 색깔을 입히고 이런 뭐 역사 입히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캐릭터로 또 잡아가는 게 하나의 또 브랜드를 만드는데 중요한 지점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제 용욱식으로 캐릭터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나는 그거는 분명히 있어. 생각보다 너무 색다른 형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맞아. 거부감이 들지. 거부감이 들어. 특히 수원이라는 몰에서는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새로운 것만이 혁신은 아니야. 약간 깊이를 더하는 것도 혁신이 될 수 있거든. 약간. 그런 맥락에서 외식 기획을 할 때 항상 20대, 30대 기획자들은 새로운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 맞아. 뭔가 기존에 없던 거야. 나는 근데 긍정적으로 봐. 20대들은 긍정적인 하죠. 그들이 해야 되는 플레이고 또 우리는 조금 더 깊이를 더하는 게 우리 플레이고. 근데 그 새로운 것과 자기만의 화시키는 것과 또 동시에 시장을 있는 눈과 그리고 이제 저도 반대로 생각하면 2018년도에 속리단길에 고도식을 한 거는 20대 30대가 많아서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완전 새로운 거 많이 했거든. 그 당시에 뼈등심이란 거를 그 가브리살을 붙여서 대도 등심 이제
그 돼지고기는 그 불판에 구우면 안 되거든요. 기름이 많이 너무 많이 떠서. 어. 근데 이 새로운 거를 예를 들어서 등심은 되게 퍽퍽한 부위라고 사람들이 소고기 말고 돼지는 인식한단 말이죠. 근데 돼지 등심을 덜 굽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디움으로 굽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 나이 드시는 40, 50대 이상 가면은 특히 할머니 막 이런 데 가면은 돼지고기가 허영 빨간 거 보는 순간 그렇죠. 지금 돈가스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거 하는 순간 옛날에 위생이 안 좋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데 제가 20, 30대 많은 사이트에 가서 그걸 한 거는 실험적인 거를 하는데 그게 받아들인 나이대기도 해서 제가 전 잠실을 너무 잘 알기도 했고 그 상권을 골라서 갔다라는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맛적으로 사실 완성도는 좀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지만 제가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30대 초반의 실험성과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이 돌아가는 그 서울 동남권의 허브 같은 잠실이라는 상권 거기는 이제 남양주, 구리, 하남에서 이제 20대들이 몰려오는 강남 가기 전에 커트되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롯데 월드몰이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로케이션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끌어들일 수 있는 당시에 뭐 이제 그런 컨셉팅들 같은 거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대에는 뭐 필연적으로 뭐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깊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자본도 좀 부족할 때고 오히려 좀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승부하는 것도 뭐 재밌을 수 있어요. 나는 외식업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다시 10년, 20년 가는 브랜드만이 꼭 그렇죠. 올바른 브랜드를 할 아니죠. 수 없으니까. 또 그거를 좋아하는 소비층도 있고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 플레이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또 월간 탑 100에 드는 아니, 우리 머리가 굴어서 또 그렇게 안 돼. 네, 이게 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비용을 더 들더라도 그런 이제 규모가 크고 뭐 이렇게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경향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불안해. 내가 몇 년 더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 늘 불안하죠. 늘 그런 부분은 항상 특히 우리는 이제 정글에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쳐가서 이거를 막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들 수 있는 좀 감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외식업 안 하는 게 답이겠네. 하지만 이게 아니, 여기 두 사람이 불안하면 누가 안 불안해? 아니 그 불안은 항상 있다 이거지. 나 그 표현 되게 좋아해. 이게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라고. 그 예전에 나 이제 공간 처음에 해줬던 김정현 소장님 얘기해줬던 건데. 그러니까 영원히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호랑이에 올라타서 이게 계속 달리는데 내리는 순간 나 이 호랑이한테 잡아 먹히는 거야. 근데 언제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언제까지 달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요? 절대치 많은 양의 고통과 많은 양의 행복과 이런 거를 한 번에 주입하는 느낌이 좀 있죠. 맞아. 그거를 이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몸을 갖췄나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있네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게 이건 좀 냉정하게. 근데 생존의 관점에서 지금 진짜 처절하게 고민을 하는 구간이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딱 몇 개월 전에 같이 이렇게 셋이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맞아. 이 자리에서 한 4개월 됐겠다. 그때도 연말쯤이었어요. 스타필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시켜 먹으면서 맞습니다. 그때 다들 그랬지. 제육볶음 하라고. 유용욱 제육볶음 하라고. 좀 더 이제 친숙한 아이템으로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막 했던 거. 제육볶음집 언젠가 할 거야. 언젠가는 제육볶음집 꼭 할 거야. 제육볶음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죠. 잘 하면 괜찮죠. 근데 이제 뭐 언젠간 하지만 뭐 꼭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인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육볶음을 뭔가 뭐 그걸로 큰 사업을 이루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제육볶음에 대한 그 철학이 있거든. 예전에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대학생 때 친구가 없었어. 그래서 건대를 다녔는데 건대 후문에 사랑이 방울방울이라는 식당이 있었거든. 건대 후문에서 나와서 그 알파문고 끼고 왼쪽 골목에 있었는데 그 돈가스랑 제육볶음이랑 뭐 요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분식 느낌의 것들을 파는 데였는데 그 제육볶음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없으니까 거의 뭐 아는 사람 몇 명 또는 혼자서 항상 거기서 제육볶음, 제육덮밥을 거의 모든 끼니는 거기서 먹었지. 10끼 중에 9끼는 먹었어. 내가 그렇게 한 4학년쯤 됐을 땐가 이모님한테 근데 왜 여기 제육볶음이 이렇게 달라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주방으로 부르는 거야. 주방으로 들어와봐 이러더니 엄마가 집에서 제육볶음 어떻게 해줘? 그랬더니 양념 이렇게 묻혀놓은 거 이렇게 볶아서 주죠. 그랬더니 봐봐 이러더니 왜 코팅 웍 있잖아. 그 거기에다가 기름을 쫙 두르시더니 대패 삼겹살 이렇게 막 볶더라고. 그 다음에 양념을 탁 쳐서 했는데
거기서 그 차이가 나오더라고. 이게 고기가 이미 이 약간 갈색 빛으로 익기 시작한 상태에서 양념을 딱 넣어서 그 기름으로 코팅된 제육볶음. 그러니까. 그게 나의 어떤 제육볶음에 대한 기준점이 딱 됐어. 그 다음부터는 약간 고추장 삼겹살에 가까운 제육볶음. 두께도 절묘하겠네. 대패로. 맞아. 이 친구였어요. 약간 사랑과 방울방울 검색해봐야겠어. 없어졌어. 없어졌고 블로그 찾아보면 한 개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도 가끔 생각나서 찾아보는데 막 유명한 집이라기보다는 거기 거주하는 아웃사이더였던 내가 그냥 매일 끼니를 먹었던 하얀 밥에 딱 쓱싹 비벼서 먹고 맞아. 싶은 제육볶음.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반숙으로 있고 떡국떡 이렇게 딱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우동이 요만한 조그만한 그릇에 이렇게 그 다시 국물에 딱 들어있는 거 근데 있잖아. 실제로 그게 있는 모델이야. 약간 망원동 즉석 우동에서 제육을 붙인 캐릭터인데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도 그렇고 이제 돈가스나 제육이 참 재밌는 게 주연의 아이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데서도 야무진 조연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둘 다 물론 돈가스는 좀 더 주연의 역할로 탁 튀어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 경양식이 될 때도 있고 일본식 돈가스 될 때도 있는데 둘 다 조연이 합쳐서 약간 외인 구단 같은 느낌의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지. 약간 우동 같이 다. 그 둘이 주연으로 그러니까 그 제육과 돈가스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직장인들 남자는 무조건 1등이지. 근데 그거를 메인으로 내세우는 브랜드가 조금 있어. 옛날에 백종원 선생님 제순식당이 제육볶음 메인. 이제 그런 모델이 이제 소공동 뚝배기 옛날에 제육이랑 순두부랑 같이 붙여서 하는 모델에 뭐 이제 어떤 데는 돈가스를 넣기도 하고 이게 좀 뭐 이제 기계식 우동 하는 집들을 해가지고 하는 모델링들이 조금 있긴 하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창업을 할 때 이거는 분식류로 들어가는 아이템들. 아니면 이제 고깃집에서 점심 메뉴로 좀 풀던가. 그치. 그쵸. 점심에 그 뭐 한신우동 돈가스 요즘에 하는 그런 모델에서 이제 그 돈가스 왕돈가스에 이제 그 망원동 즉석 우동 모델인 거기에 이제 제육볶음 하는 집들이 있으니까 육개장이랑 제육 같이 하면 되겠네. 생각도 있긴 있어. 안 하진 않는데 고민 많이 해봐야지. 어쨌든 그런 게 참 또 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모델링은 나오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많이 보다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맞아. 그러면은 뭐 동우가 뭔가 F&B 기획자라는 그런 롤에 대해서 정의를 그냥 간단하게 좀 내려주면은 그래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어렵나?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 저는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그냥 먹고 마시는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게 이제 기획자라는 표현이 너무 거추장스럽게 뭐 이제 좀 거추장스럽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향이 좀 없잖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저는 식당 하는 사람인데 식당을 만들고 식당을 하는 거에 즐겁게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좋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고 그거를 또 이제 누군가는 뭐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뭐 망하지 않는 거 오늘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했지만 나를 표현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실 모델을 만들어서 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기획자라는 거는 나를 표현하는 어떤 매개로 인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저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기획자를 말할 수 있는 대변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았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공간 만드는 바비정 정동호 대표님과 즐거운 시간.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우 나중에 또 한번 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고정으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열심히 떠들고 항상 잘 다닙니다. 네. 다음번엔 좀 더 디벨롭 네네네. 좋습니다. 소주 한 잔. 좋습니다. 소주 한 잔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